편안한 잠을 청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그게 말처럼 쉬울까요? 방금 들으신 이야기들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 남들 신경 끄고 나답게 살자.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야.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 한편이 후련하기까지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싣는 순간은 어떨까요? 혹은 점심시간 옆 테이블 동료들이 낄낄거리며 속닥이는데 당신만 빠져있는 그 순간 말입니다. 혹은 밤늦게 짝사랑하는 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목격하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의 그 멋진 다짐은 아침 이슬처럼 증발해 버릴 겁니다. 아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겁니다. 한순간에 말이죠.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을 끊고 자유를 외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푸른 초원? 아름다운 꽃밭? 자유로운 새들? 아닙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하고 황량한 벌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차갑고 무자비한 광야. 그곳의 이름은 고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황량한 벌판 한가운데에는 아주 잔인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싫어서 도망쳤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지겨워서 혼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남의 온기를 찾아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깊은, 더 어두운 진실을 보여주려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19세기 독일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의 자택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정원에서 그는 한 무리의 고슴도치들을 발견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혹한,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추위였습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체온을 나누기 위해서였죠. 가까워집니다. 더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슴도치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의 부드러운 살을 찔렀던 겁니다. 고통입니다. 날카롭고 즉각적인 고통. 고슴도치들은 반사적으로 서로에게서 멀어집니다. 아, 따가워. 저리 가. 거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번에는 더 무시무시한 적이 찾아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뼈까지 시린 추위가 다시 엄습합니다. 너무 추워. 고슴도치들은 다시 움직입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또다시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가까워지면 찔립니다.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찔림, 추위, 찔림, 추위, 찔림, 추위. 이 끝없는 반복. 쇼펜하우어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도 저 고슴도치와 다를 바 없다. 여러분, 저 우스꽝스러운 짐승들을 비웃으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바로 당신이고 저게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아침 당신은 출근합니다. 주말 동안 혼자 있었으니 어느 정도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는 제안에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누군가는 뒷담화만 하고, 누군가는 계속 조언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힘들지. 내가 말인데 말이야. 귀찮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생각합니다. 아,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고 싶다. 혼자 있고 싶어. 드디어 퇴근합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혼자입니다. 처음 일시간은 좋습니다. 아무도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누워 TV를 봅니다. 하지만 저녁 8시쯤 되면요. 갑자기 허전해집니다. 뭔가 쓸쓸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마트폰을 듭니다. 카카오톡을 엽니다. 친구 목록을 쭉 내립니다. 누구한테 연락할까? 뭐라고 말하지? 하지만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또 상처받고 또 짜증날 거라는 걸.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입니다. 부부 관계는 더 극명합니다. 신혼 초에는 24시간 붙어 있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1년, 2년, 3년이 지나면요. 당신 좀 혼자 있게 해줄래요? 서로의 습관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양치질하는 소리, 코 고는 소리, 밥 먹을 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신경에 거슬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처음에는 시원합니다. 아, 역시 혼자가 편해. 하지만 한 달쯤 지나면요.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까지 멀어져도 되나? 불안해집니다. 다시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또 부딪힙니다. 찔림과 추위, 상처와 외로움, 인간관계의 모든 비극이 이 두 단어로 압축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만나던 친구와 한동안 연락을 끊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괜찮습니다. 나도 바쁜데 뭐. 하지만 석 달쯤 지나면 생각납니다. 요즘 걔는 뭐하고 지내나? 연락해볼까? 전화를 겁니다.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두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아, 이 친구 참 이기적이네. 혹은 왜 자기 얘기만 하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생각합니다. 에이, 굳이 안 만나도 되겠다. 그렇게 또 거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됐건, 친구가 됐건, 직장 동료가 됐건,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적정거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쓸쓸합니다. 문제는 이 적정거리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친밀함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거리를 두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매일 연락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격의 불일치, 체온의 차이가 바로 모든 갈등의 시작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적정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는 가까이 있고 싶었는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침에는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 했다가 저녁에는 왜 연락이 없냐고 서운해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에 정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구속과 상처가 따르고 혼자 있으면 외로움과 권태가 따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내놓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그저 그것뿐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이 적당함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생을 함께 산 부부도 이 적당한 거리를 찾지 못해 이혼합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친구도 이 거리 조절에 실패해 절규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 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밤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제일 싫어라고 말하면서도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본능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말을 1000번도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원시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1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면 사자가 옵니다. 혼자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물어뜯깁니다. 죽습니다. 혹은 사냥을 나갔다가 다칩니다. 치료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감염됩니다. 죽습니다. 혹은 굶주립니다. 혼자서는 큰 동물을 사냥할 수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혼자 남겨진 개체는 반드시 죽었습니다. 100%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무리 안에 있던 개체는 어땠을까요? 밤에 사자가 오면 여럿이서 막습니다. 살아남습니다. 다치면 동료가 돌봐줍니다. 회복합니다. 굶주리면 무리가 함께 사냥합니다. 먹고 삽니다. 이런 일이 10만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수천 세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고립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자손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고립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자손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DNA에는 고립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뇌 깊숙한 곳, 편도체와 해마에 이 공포가 각인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습이 아닙니다. 본능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유전적 프로그램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생존 경보입니다. 마치 배고플 때 위장이 꼬르륵 소리를 내듯이 고립되었을 때 뇌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위험해. 빨리 무리로 돌아가.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장기간 고립된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치매 발병률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수명이 짧아집니다. 외로움은 흡연만큼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합니다. 완전한 고요와 고독은 견딜 수 없습니다. 주말에 아무 약속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불안해집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지? 누구 만날까? 카카오톡을 열어봅니다. 누구한테라도 연락하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도 연락이 안 되면요? 나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구나. 친구도 없구나. 우울해집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의지 박약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과 권태에 몸부림치며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찾고 모임에 나갑니다. 하지만 막상 만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무례한 말 한마디, 거슬리는 습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외칩니다. 아, 역시 혼자가 편해. 하지만 며칠 뒤면 또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를 찾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유전자에 프로그래밍된 무한 루프입니다. 탈출구가 없는 미로입니다. 우리는 이 미로 안에서 평생을 헤맵니다. 노인들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은 노인들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경로당에 갑니다. 매일같이 갑니다. 왜 갑니까?
외로워서입니다. 하지만 경로당에 가면 행복할까요? 가서는 싸웁니다. 어제 화투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서로 욕을 합니다.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옵니다. 다시는 안 가. 하지만 이틀 뒤면 또 갑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게 더 괴롭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상처받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이 진퇴양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정말 없는 걸까요? 우리는 평생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한 가지 처방을 내놓습니다. 매우 냉정하고 매우 현실적이며 동시에 매우 어려운 처방입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라. 그리고 그 간격을 난로로 채워라. 무슨 뜻일까요? 타인의 체온으로 내 추위를 녹이려 드는 순간 당신은 반드시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스스로 열을 내는 난로, 즉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굳이 남에게 바짝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난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타인이 없어도 충만할 수 있는 정신의 힘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예술을 감상하고 자연을 관찰하며 얻는 정신적 자산입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사람, 자신과의 대화가 즐거운 사람,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추위를 느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 활동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에게서 도망치려 하고 현명한 자는 자신 안에서 안식을 찾는다. 반대로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TV를 켜고 SNS를 뒤지고 약속을 잡고 술자리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남겨지는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지루하고 공허한 존재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주말 하루 완전히 혼자 지내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TV도 끄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완전히 혼자. 그저 앉아서 자신의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10분? 30분? 1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불안해집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과 내면이 빈곤한 사람의 차이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부는 잃을 수 있지만 내면의 풍요는 절대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파산하면 빈곤해집니다. 하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자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부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의 난로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독서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십시오. 고전을 읽으십시오. 플라톤을 읽고 셰익스피어를 읽고 톨스토이를 읽고 괴테를 읽으십시오. 이들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됩니다. 이들의 경험이 당신의 경험이 됩니다. 둘째, 사색입니다. 생각하십시오.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선과 악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답을 구하려 하십시오. 셋째, 예술입니다.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림을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단순히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지하게 감상하십시오.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십시오. 넷째, 자연입니다.
산을 오르십시오. 바다를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자연의 광대함 앞에서 자신의 자금을 느끼십시오. 동시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오. 이런 활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당신의 내면에 난로가 생깁니다. 스스로 열을 내는 정신의 난로. 그러면 남에게 바짝 붙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내면의 난로를 키운다 해도 인간은 완전히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조차도 완전한 고독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완견을 키웠고 가끔은 레스토랑에 가서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어이 가시에 찔리면서까지 타인에게 돌진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환각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보며 가슴이 뛰고 그 사람이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감정이야말로 신이 주신 가장 숭고한 선물이라고 믿습니까? 쇼펜하우어가 지금 당신을 보고 있다면 아주 측은한 표정으로 혀를 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종족의 천재가 버리는 사기극이라고 정의할 것입니다. 종족의 천재. 이상한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그것은 종족 전체의 생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작동하는 무의식적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족의 천재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는 영혼의 파장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DNA가 계산기를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습니까? 수백 명의 이성 중에서 왜 유독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까?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키 큰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자손의 키를 평균으로 되돌리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됩니다. 중간이 생존에 유리합니다. 약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치아가 하얗고 눈이 맑고 걸음걸이가 활기찬 사람. 이것들은 모두 건강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것을 읽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다양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전자끼리 결합하면 약해집니다. 다른 유전자끼리 결합해야 강해집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조화로운 이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얼굴의 대칭성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대칭적인 얼굴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대칭성은 유전적 우수성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발달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계산이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당신이 의식하기도 전에 당신의 뇌는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과 짝짓기를 하면 나보다 더 우월하고 생존에 유리한 이세를 낳을 수 있겠군. 당신의 사랑은 숭고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냉정한 계산입니다. 아니야, 내 사랑은 달라.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 내면을 봐. 이렇게 말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웃을 겁니다. 내면이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유전적 특성입니다. 성격, 지능, 감수성, 이 모든 것이 유전자의 발현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유머 감각, 다정함, 배려심, 이것들도 모두 유전적 기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이것들이 좋은 부모의 자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잔혹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하지만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그 계산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자연은 당신이 이성적으로 저 사람과 결혼하면 유전적으로 유리하겠군 하고 냉정하게 접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건조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중간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귀찮아. 그냥 혼자 살래. 이렇게 되면 자연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당신의 뇌를 마약에 찌들게 만듭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뇌는 거대한 화학 공장으로 변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이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이 동시에 분비됩니다. 먼저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회로를 자극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더. 이것은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찾듯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찾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음은 옥시토신입니다. 애착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사람은 나의 전부야. 이런 생각을 만듭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세로토닌 수치가 떨어집니다.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강박 증세가 나타납니다. 강박증 환자와 비슷한 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루 종일 상대방 생각만 합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잠을 자려 해도 오직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것들은 각성 상태를 만듭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떨립니다.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험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사랑은 위험한 모험으로 느껴집니다. 이 호르몬 칵테일이 뇌를 점령하는 순간 이성은 작동을 멈춥니다. 전두엽이 억제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단점들이 사랑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집니다. 그 사람의 변덕은 귀여움으로, 무능력은 순수함으로, 이기심은 솔직함으로, 무례함은 시원시원함으로 포장됩니다. 친구들이 말립니다. 그 사람 별로야. 너한테 안 맞아. 다시 생각해봐.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너네가 뭘 알아? 그 사람은 나만 알아. 부모님이 반대합니다. 집안도 안 맞고, 직업도 불안정하고, 성격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사랑이면 다 돼요. 저희는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콩깍지를 쓴 채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어. 우리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영원할 거야.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은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화학물질이 만든 환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애는 일시적 관기이며 결혼은 그 관기의 대가를 평생 치르는 형벌이다. 너무 냉소적입니까? 하지만 통계를 보십시오. 한국의 이혼율은 40%를 넘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버티는 부부 중에서도 행복한 부부는 얼마나 될까요? 20%? 30%? 나머지는 그저 참고 사는 겁니다. 아이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체면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다시 시작하기 두려워서 그저 버티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랑이 일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약에는 내성이 생깁니다.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 그 황홀한 화학 반응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길어야 2년입니다. 평균적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그 이후에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연은 사랑을 영원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연은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연의 목적은 단 하나,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신, 출산, 그리고 최소한의 양육. 이것만 보장되면 자연의 임무는 끝입니다. 2년이면 충분합니다. 임신의 9개월, 출산 후 첫 돌까지 1년. 총 2년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랍니다. 이제 자연은 더 이상 당신들을 붙들어 둘 이유가 없습니다.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자연은 콩깍지를 걷어버립니다. 마치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켜지듯이, 마치 술이 깨듯이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당신은 눈을 뜹니다. 눈앞에는 신비롭고 완벽했던 이상형이 아니라 결점투성이의 평범한 인간이 서 있습니다. 짜증나는 버릇, 화장실에서 비누를 안 씻어내는 습관, 이를 닫고 물을 콸콸 틀어놓는 습관, 코를 고는 소리, 발냄새, 지저분한 옷장, 미루는 성격, 이해할 수 없는 고집. 왜 꼭 이렇게 해야 해? 원래 이런 거야. 익숙해. 맞지 않는 가치관, 돈에 대한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 충돌하는 생활 습관. 당신은 아침형 인간인데 상대방은 올빼미형. 당신은 깔끔한데 상대방은 지저분함. 당신은 계획적인데 상대방은 즉흥적. 당신은 절약하는데 상대방은 씀씀이가 큼. 내가 왜 이 사람을 좋아했지?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환멸이 시작됩니다. 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자연은 이세를 만드는 데까지는 관심이 있지만 당신의 평생 행복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자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요? 나와 전혀 맞지 않는 낯선 사람과의 지루한 일상입니다. 육아의 고통입니다. 밤새 우는 아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잠을 못 자고 부부관계는 사라지고 대화는 줄어들고 서로에게 짜증만 냅니다. 경제적 부담입니다. 돈이 계속 나갑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나중에는 학원비, 등록금. 끝이 없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책임입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친구 만나기도 어렵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고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자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늦은 후회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걸. 결혼하지 말 걸. 아이를 갖지 말 걸.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행위 직후에 짐승은 우울해하고 인간은 허무해한다. 왜 그럴까요?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쫓던 것이 신기루였음을. 그 황홀한 절정은 단 몇 초이고 그 이후에는 공허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며 흘리는 눈물, 질투, 집착, 광기. 밤새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전화기를 붙잡고 SNS를 확인하고 하루에 100번씩 카카오톡을 보내고 이 모든 드라마, 이것은 당신이 주인공인 서사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생산하기 위해 유전자가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 결과일 뿐입니다. 너무 잔혹한가요? 너무 냉정한가요? 하지만 이 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진정한 사랑이라는 파랑새를 쫓다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아니야, 내 사랑은 달라. 우리는 진짜 사랑이야. 이렇게 믿고 싶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쇼펜하우어 본인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사기극이라 비웃었던 이 냉소적인 철학자 본인의 연애사는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이론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자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집착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17살의 어린 무용수 카롤리네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베를린의 한 극장에서였습니다. 그녀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몸짓, 우아한 움직임, 청순한 얼굴. 그는 그녀를 다시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청혼을 고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직 무명의 철학자였고 그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는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녀의 이미지는 그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그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날은 한 페이지 전체가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 베니스에서 그는 귀부인 테레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교양 있고 지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살롱에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모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곳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격정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녀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알았습니다.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중독자처럼. 결국 그녀의 남편이 눈치를 챘고 쇼펜하우어는 그 집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참했습니다.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일기장에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40대에는 여배우 카롤린의 매돈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재능이 있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결혼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가 약했습니다. 당시의 폐병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철학적 통찰 대신 처절한 내면의 사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건강은? 내 철학은? 내 자유는? 오늘 그녀를 보았다. 그녀가 웃었다. 나는 무릎이 풀렸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까? 나는 바보다. 내가 그토록 경멸했던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 내 철학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결혼을 혐오한다. 하지만 오늘 그녀가 나를 보고 웃었을 때 나는 나의 모든 철학을 불태우고 싶었다. 이것은 철학자의 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소년의 일기입니다. 50대 철학자가 20대 소년처럼 흔들렸습니다. 결국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성이 감정을 이겼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사랑을 이겼습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조각가 엘리자베트 네일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그의 흉상을 조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녀 앞에서는 수줍은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작업하는 동안 그는 흐뭇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걸면 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 그도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저 냉소적이고 무뚝뚝한 쇼펜하우어가 저렇게 상냥할 수 있다니.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종족의 의지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천하의 쇼펜하우어조차 본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그저 널빤지를 붙잡고 허우적대는 난파선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사랑은 호르몬 장난이야, 남 시선 필요 없어라고 외쳐도 의지는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두 개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의지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성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성은 하인에 불과하다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맹목적인 생존 본능입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먹고, 자고, 짝짓기하고 자손을 퍼뜨리려는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이 의지는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곳에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살을 빼야 건강에 좋고 외모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길 거야.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밤 10시 배가 고픕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치킨이 있습니다. 이성이 말합니다. 안 돼. 다이어트 중이야. 하지만 의지가 말합니다. 먹어.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해. 누가 이길까요? 대부분의 경우 의지가 이깁니다. 당신은 치킨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성이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으니까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성은 의지의 시종입니다. 의지가 먼저 결정하고 이성은 나중에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먼저 저 사람이다 라고 결정합니다. 0.1초 만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성은 나중에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은 착해. 유머 감각도 있고 나와 잘 맞아.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그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했고 이 사람과 결합하면 좋은 자손을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은 그저 그 결정을 따라갈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성의 힘을 믿었습니다. 철학으로, 논리로, 사색으로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앞에서 그의 철학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증발했습니다. 그는 떨었고 설레었고 질투했고 괴로워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본능의 꼭두각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선택당하고 있다고. 의지가 우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결론일까요? 절망적인 결론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선택이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탈출구를.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영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어렵습니다. 사랑의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평생 욕망하고 쟁취하려 애쓰고 실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거대한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시계추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오른쪽 끝은 결핍과 고통입니다. 갖고 싶어, 만나고 싶어,
되고 싶어. 없는 것을 갈망하는 고통입니다. 배고픔, 외로움, 가난, 질병, 실패. 이 모든 것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돈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매일 라면을 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돈만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일합니다. 밤낮 없이 일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성공합니다. 돈을 법니다. 많이 법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복할까요? 시계추는 왼쪽 끝으로 갑니다. 그곳의 이름은 권태입니다. 가져보니 별거 없네. 심심해. 이제 뭐 하지?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니 지루해서 미쳐버립니다. 매일 같은 일상.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고 자고. 반복, 반복, 반복. 권태입니다. 견딜 수 없는 권태입니다.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간절합니다.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저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고통입니다. 짝사랑의 고통입니다. 드디어 사귀게 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요. 권태가 옵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지고 이제는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지루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기 전에는 간절합니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몇백 군데 지원서를 냅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고통입니다. 드디어 합격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습니다. 월급을 받으니 뿌듯합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요. 권태가 옵니다. 이게 다야? 앞으로 3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해? 회의감이 듭니다. 인생은 이 두 지점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비극입니다. 고통에서 권태로, 권태에서 고통으로. 우리는 이 시계추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가난, 질병, 이별, 실패. 이런 것들을 피하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더 무서운 적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권태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회색빛입니다. 아무것도 새롭지 않고,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고, 아무것도 가치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 명예를 얻은 작가가 마약에 손을 댑니다. 돈 많은 상속자가 도박에 빠집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던 주부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합니다. 왜? 가진 게 많은데? 부러울 게 없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해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아니라 권태에 무너진 것입니다. 권태는 공허입니다. 의미의 상실입니다. 시간이 끈적끈적하게 늘어지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지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진자운동을 하며 살아간다고.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펜듈럼을 멈추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계추를 멈추는 순간 시계는 죽습니다. 즉,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밧줄을 내려줍니다. 두 가지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욕망이라는 전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드물게 이 전차에서 잠시 뛰어내릴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술에 몰입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웅장한 대자연의 풍경 앞에 섰을 때,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혹은 숨막히게 슬픈 비극 영화를 볼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돈이 얼마가 있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배고픈데 뭐 먹지?
라는 잡념이 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대상만이 남는 무라일체의 순간. 이때 우리의 뇌를 지배하던 맹목적인 의지가 일시 정지됩니다. 욕망이 멈추니 고통도 멈춥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무관심한 쾌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바라봄으로써 얻는 해방감.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휴식입니다. 당신이 석양을 보며 저 땅을 사면 얼마나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예술적 관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석양의 붉은 빛에 압도되어 넋을 잃고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잠시나마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휴식은 너무나 짧습니다. 교향곡이 끝나는 순간, 미술관을 나서는 순간,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현실로 욕망의 전쟁터로 돌아와야 합니다. 배가 고프고 월세가 밀렸고 상사의 메시지가 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차갑고 시계추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술은 진통제입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에 몰두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그 자신도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술로도 꺼지지 않는 불, 내 안의 욕망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조심스럽게 꺼내든 마지막 카드. 그것은 인도의 고대 경전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나답게 살라는 1단계 처방전. 하지만 당신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타인을 찾을 것이라는 2단계 진단. 사랑은 종족의 사기극이며 당신은 호르몬의 노예라는 3단계 폭로.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의 지긋지긋한 시계추라는 4단계 절망. 예술은 일시적 해방이지만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라는 5단계 한계.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시계추에 매달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시계추의 줄을 끊어버리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진정한 자유를 향해 뛰어내릴 것인가? 다음이 있다면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정점에 다다를 것입니다. 금욕과 성자의 길. 의지의 부정이라는 극단적 해결책.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앞서 말한 자긍심이나 마이웨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는 자아를 산산조각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